자, 현대시 작품으로는 오늘 20번째 작품인데, 자, 예고했었던 작품인 김남조 시인의 정여매기라고 하는 이 작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그 과정과 동일하게 분석하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 자, 너희가 먼저 했을 거라고 믿고, 자, 우리가 연습이라고 하는 건 늘 그렇잖아. 실전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최악의 조건이라 머릿속에 가정을 하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렇게 연습을 해야만이 시험에서 그나마 발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 우리가 정보가 없다는 가정,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작품을 시험장에서 처음 봤다는 가정, 이 작품을 너희하고 나하고 같이 학습을 하고 나면 이 작품조차도 학습된 작품으로 남는 거지만, 너희들은 시험장에서 이렇게 아는 작품, 배웠던 작품을 만날 가능성도 있지만 연계율은 50%밖에 안 되고 더군다나 간접 연계야.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는 작품을 만날 가능성을 너희들이 항상 늘 염두에 둬야 되거든. 자, 이 작품 하나는 너희들의 태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재료로 쓰인다라고 생각해야지, 이 작품에 나와 있는 내용 요소를 지금 여기에 너무 집착해서 내용 요소를 공부하는 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자, 꼭 그래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오늘도 작품을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작품 제목이 문학작품의 출제는 항상 늘 그래. 비문학하고 다르게 제목을 주는데, 그 제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작품의 내용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있어. 근데 문학작품의 어떤 제목 자체의 특징이 항상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함축적이나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아서 이렇게 얼른 판단하기가 쉽진 않아. 자, 그런데 이 작품을 지금 제목을 보니까 정념의 기라고 돼 있는데, 이 정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정념도 너희가 어휘를 좀 알면 자,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건데, 쉽게 말한다면 이런 거야. 어떤 감정이 일어났어. 근데 그 감정이 일어나면서부터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어떤 생각들이 있잖아. 자, 우리가 뭐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건데, 어떤 감정이 내 마음속에 생기고 그 감정으로부터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뭔가 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그런 생각들, 뭔가 좀 자제해 보려고 하고 뭔가 좀 눌러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린 정념이라고 하거든. 근데 지금 형태 자체가 A의 B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제목이, 그러면 A가 지금 이 정념이라고 하는 원관념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건 깃발은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보조관념이거든. 그러면 나의 어떤 정서라든가 그로부터 일어난 어떤 생각들을 원관념으로 삼아 그걸 깃발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제목을 만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해 봐도 깃발은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지 이 정념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작품의 초점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품의 제목에도 그런 어떤 부분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너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요소가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머릿속에 시작하기 전에 떠올려 보면 아주 훌륭한 거고, 뭐 설사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용 자체로 이어가면 될 건데, 이러한 어떤 단서들이 있을 때 단서들을 자꾸 활용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작품 한번 읽어볼게. 자,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보는 이도 없는 시공에 없는 것 모양 걸려왔더니라. 자, 1년이 이렇게 돼 있어. 자, 내 마음은 이라고 하는 이 원관념을, 자, A라고 보면 A는 B다라고 하는 은유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자, 비유를 한 건데, 그러면 내 마음이 초점이고 그걸 깃발로 비유를 한 거야. 자, 그런데 보는 이가 없는 시공에 없는 것 모양 걸려왔다. 이 걸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깃발에 비유를 했으니까 나타난 표현일 건데, 내 마음이 봐주는 사람이 없었대. 그런 시간과 공간 속에. 자, 그리고 거기다가 없는 것 모양으로 그렇게 걸려 있었대. 자, 우리가 왜 없는 것 취급한다, 없는 사람 취급한다 이런 말 쓰잖아. 근데 내 마음에 대해서 알아주는 사람, 봐주는 사람도 없고, 또 내 마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내 마음과 관련된 지금 진술을 시작했는데, 어떤 전체적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은 뭔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부정적인 진술, 이런 부정적인 진술이 시작이 되고 있어. 아직은 1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판단하는 건 아직은 좀 성급하고, 자, 그러면 내 마음에 대해서 표현하는 어떤 정보를 보니까 봐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없는 것 모양으로 그러고 지내왔다. 자, 이렇게 우리가 1년에서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의미를 좀 연결시켜서 2년으로 가보면, 자,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해 눈 오는 내 거리로 나서면 눈길 위에 연기처럼 덮여오는 편안한 그늘이여. 자, 마음의 귀는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이렇게 돼 있어. 자,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했대. 그러면 열기라고 하는 것은 문맥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혼란이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감정에서 쓰이는 거잖아. 부정적인 상태에서. 뭐 혼란이라고 하는 것도 시인이 시를 쓸 때 어떠한 문맥적 의미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통념상으로 생각해 보면 혼란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그러면 일련의 내용과 동떨어진 내용은 아닐 거니까, 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혼란과 열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어지는구나. 자,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지점이 좀 있었다는 거야. 근데 혼란과 열기가 들었는데 그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해서 눈 오는 내 거리로 나섰더니, 자, 눈길 위에 연기처럼 덮여오는 편안한 그늘이래. 자, 눈 덮인 길이 눈길인데, 이 눈이라고 하는 이 시어가 가지는 속성들, 내가 지난번에 어떤 작품을 설명하면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자, 눈이라고 하는 어떤 시어는 다양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잖아. 뭐 차갑다라고 하는 속성, 하얗다라고 하는 속성, 또 녹아버린다라고 하는 속성, 또 뭔가를 덮어준다 이런 속성.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의미 결정은 시를 쓰는 시인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의 머릿속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인이 결정하는 건데, 그러면 이 지금 시인은 어떻게 결정을 한 거냐면 이 눈 덮인 길이라고 했으니까 덮었다라고 하는 요 이미지에다가 초점을 잡은 거야. 눈이라고 하는 요소를. 근데 이 덮어준다라고 하는 이 속성이 어떤 것을 끌어냈냐면 편안한 그늘이라고 하는 이 편안함을 준다라고 하는 감정을 끌어낸 거야. 자, 눈이라고 하는 대상을 우리가 볼 때 그 눈이라고 하는 대상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작품의 화자는 이 눈길 위에 이 덮여있는 편안한 그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덮는 속성에 초점을 잡았다. 자,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 화자의 감정이 어떤 편안함의 감정을 좀 갖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1년에서 우리 아까 전에 부정적이었고 2년의 초반에서도 혼란과 열기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었었는데 이 부정적인 감정이 어떤 눈길을 보면서 마음의 편안함을 느꼈다. 그럼 어떤 정서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야. 정서의 분기점이 생기는 거지. 자, 근데 이 분기점은 항상 늘 중요한 부분이 되니까 챙겨놔야 되는데 이 정서의 변화라고 하는 게 초반에는 부정적인 이런 어떤 감정에서 뭔가 눈 덮인 길을 보면서 뭔가 좀 편안함을 느끼는 긍정적인 상태. 이렇게 정서의 변화가 생겨났다. 자, 이 정도는 우리가 1, 2년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마음의 귀가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다는 말은 눈의 음악을 듣는다는 말 자체가 뭔가 좀 생소하잖아.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서 이해가 안 되면 함축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건데, 그럼 문맥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눈의 음악을 듣는 것이 내 마음의 평안해진 상태, 어떤 심리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편안해지고 있는 그 상태를 음악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좀 더 이어서 3년을 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 내가 올해 1월 1일 날 첫 일기를 쓰면서 이 구절을 썼어. 자, 나에게 원이 있다면, 이 원이라고 하는 게 소원인데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뉘우침이 없는 일몰이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가는 그 일이란다. 자,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자, 있다면 하고 가정의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내 소원을 얘기하는 거지. 자, 뉘우침이 없는 일몰이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가는 그 일이란다. 자, 꽃잎이 그렇게 쌓여가듯, 자, 이렇게 꽃잎인 양 그랬으니까 직유적인 표현, 비유를 쓴 건데, 자, 그렇게 꽃잎이 쌓여가듯이 나의 하루가, 자, 일몰이라고 하는 건 해가 지는 거니까, 자, 뉘우칠 것이 없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쌓여가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는 거야. 자, 뭔가 처음에 부정적인 상태, 그래서 혼란과 열기를 느꼈는데 눈길을 보며 마음의 평안함을 좀 느끼고 났더니 자신의 어떤 앞으로의 삶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 자, 뉘우침이 없는 일몰. 우리가 보통 뉘우친다라고 하는 게 뭔가 내가 잘못이 있다고 여기고, 자, 그리고 내가 뭔가 후회할 거리가 있었을 때 뉘우칠 것이 생기는 거잖아. 자,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일몰, 앞으로의 삶을 그렇게 살고 싶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황제의 항서와도 같은, 이 항서라는 게 항복을 한다라고 하는 문서를 항서라 그래. 자, 근데 황제의 항서와도 같은 무거운 비애가 맑게 가라앉은 하얀 모래벌 같은 마음씨에 벗은 없을까?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근데 우리가 어떤 한 나라의 황제가 뭐 누군가에게 항복한다라고 하는 그 문서를 쓸 때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슬프겠냐고. 근데 비애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니까, 슬픔이니까 어떤 추상적인 대상인데 그 추상적인 대상을 또 무겁다라고 하는 감정, 그 어떤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의 깊이도 보여주지만 구체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다.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감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비애가 굉장히 좀 무겁다라고 하는 건 깊다는 얘기겠지. 깊은 슬픔. 그런데 이건 중요한 게 깊은 슬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거운 비애가 맑게 가라앉으냐. 이 부분이 뒤에 보면 하얀 모래벌 같은 마음씨에 벗은 없을까? 그럼 우리가 표면상으로 본다면, 자, 무거운 비애가 맑게 가라앉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벗을 수식하는 것처럼 보여. 자, 그렇지만 우리가 또 문맥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될 수도 있냐면 지금 1년과 2년의 상태를 보면 우리가 초반에 부정적인 감정, 그래서 혼란과 열기를 느끼는 그 감정에서 뭔가 눈길을 보고 마음이 좀 편안해졌잖아. 자, 그렇듯이 무거운 비애가 맑게 가라앉은 것이 꼭 어떤 벗이 아니라 누구의 상태를 얘기한 것일 수도 있냐면 어떤 화자의 상태, 마음에 좀 평안함을 느끼고 있는 그 화자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 맑게 가라앉은 이라는 말로 썼지만 맑게 가라앉고 보니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개연성의 측면에서 그런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너희들 머릿속에서 좀 경직되지 않고 이렇게 살려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어찌되었든 뭐 그것이 누구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렇게 무거운 비애가 맑게 가라앉은 하얀 모래벌 같은 마음씨에 그 벗은 없을까? 자, 벗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전히 소망인 거야. 자, 내가 뉘우침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싶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얀 모래벌 같은 마음씨에 벗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의식인 거지. 자, 그러면 이게 정말 벗을 찾는 것도 될 수 있지만 또 나는 앞으로 이렇게 편안함을 찾고 보니 내가 이전까지는 못했던 생각,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얀 모래벌 같은 그런 마음씨를 가지고 좀 살면 좋겠다,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망의식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1, 2년에서는 감정의 어떤 변화가 생겼고 그 분기점을 계기로 해서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야. 자, 그리고 마지막 년을 보면 내 마음은 한 폭의 귀. 자, 우리가 1년의 구조와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보는 이도 없는 시공에서,
자, 여기까지도 비슷해. 자, 봐주는 사람이 없는 그 시국에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기도드린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자, 우리가 일련의 구조와 비슷하니까 낯설진 않을 텐데 지금 여기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기도드린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너희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때로는 울고라는 말이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혼란과 열기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상태의 감정, 그 부분에 대한 얘기라면 내가 이렇게 뭔가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긴 했지만 앞으로도 또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뭔가 또 울고 싶을 때 또 그렇게 혼란과 열기 속에 또 여전히 놓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지. 자, 그렇겠지만 울고로 끝나지 않고 때로는 기도드린다라고 표현을 했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 어떤 우는 상태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서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뭔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겨내고자 하는 노력을 해보겠다. 뭐 이런 맥락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 그렇게 연결을 해보면 우리가 뭐 앞으로도 이렇게 또 울지 말라는 보장이 없고 이렇게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어서 내가 지금은 비록 편안함을 좀 찾았지만 이렇게 또 울게 될 거야. 그렇지만 나는 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나는 그래서 그 울음이 나는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내지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겠다. 그런 맥락으로서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담았다라고 보면 되겠지.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김남조 시인의 시를 여러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종교적인 색채를 입혀서 해석을 해. 물론 종교적인 어떤 측면이 강한 시인은 맞는데 그렇다고 모든 시를 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해석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 뭐 예를 들어서 종교 자체가 없거나 내지는 종교 자체에 대해서 인지도 못하는 아주 어린 꼬마 아이들이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것들 나는 많이 봤거든. 근데 그 자체가 뭔가 종교적인 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바라는 것, 그 다음에 뭔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뭔가를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과정에서 우리 기도라는 게 있거든. 내 주변에도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기도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꼭 종교와 결부시켜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필요까지는 굳이 없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럼 이 기도의 의미는 이런 거야. 앞에서 나와 있던 문맥적 흐름으로 본다면 부정적인 어떤 측면에서 앞으로 또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뭔가 기도하겠다,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의식을 드러냈다. 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사연에서 눈에 보이는 표현법은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1년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지는 않지만 변형을 한 그런 어떤 수미상관의 어떤 표현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을 통해서 작품의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표면적인 화자. 이 표면적인 화자는 나라고 하는 화자가 나왔어. 자, 그러면 이 시는 나에 대한 시냐, 대상에 대한 시냐라고 봤을 때 나를 중심으로 하는 시니까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일단 내 마음, 자, 깃발로 비유가 된 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자, 이걸 시적 상황이라 잡으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와 태도.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보는 이도 없는 시공에 걸려 있었고 없는 것 취급을 받았고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했고 이렇게 뭔가 좀 부정적인 감정들이었거든. 자, 근데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이 정서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정서가 변화가 됐었어. 첫 번째가 편안함이었고 그 마음속에 편안함을 찾고 나니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의식. 자, 이렇게 드러났다고 보면 이 작품의 주제는 그냥 내 마음의 상태 그 자체가 주제인 것 같아. 내가 비록 뭔가 좀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지만 편안함을 되찾고 내가 뭔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소망하는 것. 그 자체가 이 작품의 주제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주제를 구현하는 표현법, 표현상의 특징에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다양하게 비유를 많이 썼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봤지만 수미상관의 기법을 쓰고 있고, 자, 넓은 의미의 반복 구조니까 우리가 어떤 강조를 위해서 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제목에서도 드러나고 아까 전에 무거운 비에서 드러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이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뭔가 좀 구체화시킨다, 구체화시키는 표현들이 등장했다. 자, 요 정도는 그래도 적어도 이 작품에 물론 더 잡으려면 더 잡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작품에서 표현상의 특징으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자, 마지막으로, 자, 오늘도 이제 너희들이 시험에서 너희들한테 주어졌었던 보기 하나를 같이 보는데, 이 보기라고 하는 것은 늘 그렇잖아. 이 보기를 보고 나서 작품을 봤다면 얼마나 더 수월했을까. 자, 그 측면을 너희들이 깨달으라고 주는 어떤 그 과정인데, 오늘도 이 과정에서 너희들한테 이 봤던 보기가 앞으로 내가 시험장에서는 이 보기가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작품을 봤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독해를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태도로 이어졌으면 좋겠어. 자, 보기를 한번 봐보면 이 작품은 자, 고독에 대한 시인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시인은 먼저 고독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외로움과 견딤의 시간임을 보여주고 동시에 그 시간이 자신의 내면 속을 번민을 들여다보고 더 나아가 그 내면의 성숙에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렇게 짤막한 보기가 나왔는데 이 보기는 일단 우리에게 뭘 주고 있냐면
자신의 내면 속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적인 것. 자, 그리고 그 고독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어떤 상황적인 요인, 이런 상황적인 요인도 담고 있고, 자, 그것이 견디는 시간이고 또 그런 어떤 내면의 성숙에 다가가기 위해서 그것은 노력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또 우리가 반응에 관련된 정보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풍부하게 어떤 정보를 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구나, 그 속에서 뭔가 견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 있지만 뭔가 다가가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시구나라고 하는 관점을 먼저 우리가 잡았다면, 그 잡은 관점에서 작품들을 볼 때 훨씬 더 의미들이 잘 달라붙고 너희들의 의미의 연결점들이 훨씬 더 다양해지는 거야. 자, 그래서 너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게 고독에 대한 어떤 시인의 인식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그 구조를 머릿속에 알고 봤다면, 우리가 맨 처음에 볼 때 1년에서 보는 이도 없는 시공에 없는 것 마냥 걸려 있었다, 이런 표현들 자체가 그냥 워딩 그대로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고독의 시간인가 보다, 이렇게 뭔가 외롭고 견디는 어떤 그런 측면인가 보다, 이렇게 뭔가 우리가 와닿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너희들이 풍부하게 이해의 어떤 그 폭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희들한테 보기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거고, 이 보기를 너희들이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마지막 과정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고전시가 작품을 정리를 할 건데, 우리가 오늘날 전해지는 향가 중에 팔구체 향가가 2개밖에 없는데, 공교롭게 올해 EBS에 팔구체 향가 2개가 다 실려 있어. 자, 그래서 모죽질한가라는 작품하고 그 다음에 처형가라는 작품 2개가 EBS에 실려 있는데, 그 두 작품을 한꺼번에 같이 정리할 테니까 너희들이 미리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나하고 또 이렇게 비교해보는 그 시간을 가져볼게. 자,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